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완전정보 교재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곳은 그 보험에 의해 파트죠. 보험에 의해 파트. 오늘은 90쪽입니다. 지금 반복 학습이죠. 그 앞에 했던 거 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권 쪽 파트죠. 그 손해평가 요령 8조하고 관련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보험에 의해 파트는 오늘로서 강의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따로 그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보험에 의해 파트는 저하고 같이 습하시면서 바로 눈으로 익히고 쓰고 하면서 여러분들 학습을 완료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해가지고 앞에 우리가 학습을 한 부분 기억납니까? 테드위는 원칙적으로 실손 보상받아 이익이다 이런 암기 팁을 썼잖아요. 그랬는데 그 암기 팁 자체는 그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본인이 암기하기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암기 팁 만들어 드린 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박스 잘 만들어 놓고 요약 잘 해놨다 손 치더라도 자기 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학원 강사가 답지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써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면서 공을 들여서 학습을 하셔야지 합격이 보장됩니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거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해가지고 실손보상의 원칙이 있죠. 그죠? 실손보상의 원칙. 이 실손보상의 원칙에는 이득금지의 원칙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손해복구로 충분하며 이득까지는 지나치다. 왜? 고의로 사고 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손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가 있었죠.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자, 기평가 계약 같은 경우는 전손이 발생할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우리가 그 흔히 골동품이나 뭐 어떤 미술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비용보험은 손실 지급의 결정 시에 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혼란집에 지목만 따로 그 원가상각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비용보험은 손실 지급의 결정 시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을 대체비용보험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생명은 감가상각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사고 발생 시에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우선 보상의 원칙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에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 하면은 이익금지의 원칙하고 일맥상통한다. 이 내용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 이러면은 예외 해가지고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뭐 가로를 넣든 예외를 쓰라고 그러면 이 세 개를 써낼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보험자 대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보험자 대위의 원칙. 이 보험자 대위의 원칙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 이걸 보험자 대위라고 얘기를 하죠. 보험자 대위의 원칙. 자, 그러면은 이 원칙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보험자 대위를 하는 목적. 이것은 이중보상으로 인한 이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보험자 대위 목적 세 가지 있으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중 보상으로 인한 이득 방지 목적,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목적, 보험료 인상 방지 목적 이 세 가지도 써라 그러면 바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보험자 대위 자체는 목적물 대위하고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목적물 대위는 잔존물 대위라고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목적물 대위, 잔존물 대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이거는 청구권 대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혹은 청구권 대위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의 원칙.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그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해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이라고 하는데 피보험이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 자체가 피보험 이익이다. 이걸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피보험 이익의 목적이 원칙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 또한 또 안 외울 수가 없네요. 도덕 도박 방지죠. 도박 방지,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 감소, 그 다음에 보상 금액의 크기는 피보험 이익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그 목적 세 가지도 같이 병행해서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대 선의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보험 계약은 일반 계약에서보다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이 요구돼서 최대 선의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 혹은 진술에 대한 내용, 은폐, 의식적 불고지, 그 다음에 담보 보정. 이 중에서 우리 고지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자는 진술된 내용을 토대로 계약의 가부 및 보험료 를 결정하므로 회의 진술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폐, 의식적 불고지라고 그러죠. 이것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을 은폐, 의식적 불고지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지는 고지대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은폐 혹은 의식적 불고지도 용어의 정의를 쓰라 이러면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을 한다. 이렇게 써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하고 보증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손해보험의 원리, 이거 이급수 분대는 지난 시간에 세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봤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로그 저기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이것은 5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출제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무엇이냐, 도덕적 위태는 무엇이냐, 그리고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유사점은 무엇이냐, 충분히 출제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서술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역선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한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여 보험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건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보다 많은 자기한테 유리한 그 정보를 선택해서 다 보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측한 위험보다 그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면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험자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선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덕적 위태 같은 경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 이걸 도덕적 위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한다. 그래서 관리 소홀, 그다음에 손실 발생 시 사고 발생된 건에 대해서 경감 노력을 하지 않고 손실 규모를 키우는 것, 이것을 도덕적 위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선택하고 도덕적 위태의 유사점은 실손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거의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손을 보상하는 경우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크다. 보험금을 많이 타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선택, 도덕적 위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익은 야기 당사자, 피해는 보험자하고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험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게 되겠지요. 자, 지금 보험 계약에 의해서 우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는 첫 번째, 고지 의무가 있고, 두 번째, 통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고지해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라는 거. 그 다음에 통지 의무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통지 의무, 이것 세 가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이거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옵션짜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손해방지 갱감 의무하고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손해보험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 보험자나 보험단체 및 공익보호라는 측면에서 혹은 우연성 측면에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범위 쪽인데요. 경감 의무를 지는 자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입니다.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하고 지배인도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어느 곳에 뻥뻥 뚫어놨더라도 뭐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 쪽, 그 다음에 뭐 지배인 이쪽에 가로를 뚫어놓더라도 우리가 잘 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 이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 이 의무는 손해보험에서만 발생하는 의무로서 임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갱감 의무의 존속 기간은 발생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안 때부터고 소멸 시점은 손해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 손해방지 갱감 의무에 대한 위반의 효과 이렇게 적혀 있죠. 경과실로 인한 손해방지 갱감 의무 위반 시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 즉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손해방지 갱감 비용의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상한다. 손해방지 비용 건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일부 보험의 경우는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결국은 비례보상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잔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학습을 다 잘 하셨고 문제 빠른 속도로 풀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7가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하면은 우리 쌍계사,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보험의 특성 쓰시오, 뭐 5개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머리 글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험의 특성이었는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로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쌍무계약성, 계속계약성, 유상계약성, 무합계약성, 분료식 낙선계약성, 상행위성, 최고선이성. 그래서 쌍계사에 있는 부채의 불상한 최고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우면은 조금 더 외우는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5가지. 요식증권성, 증거증권성, 면책증권성, 상환증권성, 유가증권성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 재보험의 기능 4가지. 위험분산, 원보험자의 인수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그 다음에 경영의 안정화, 신규 보험상품의 개발 촉진, 쭉쭉쭉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이렇게 서술하라 그러면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즉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혹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 지금 뭐 이게 예전에 가로넣기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뭐 이런 것들 그냥 서술하라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의 특성 6가지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광동 계피불이죠. 불광동에서 동은 동시에 복합적으로 터지니까 불광동 하면 동, 그 다음에 복합 이렇게 해가지고 동복 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불광동 계피불, 불광동복 계피불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7가지 쓰시라. 뭐 이렇게 하면은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경제력이 낮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물보험이고 손해보험이다.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국가 대보험을 운영한다.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한다. 이 내용까지 계속해서 눈에 익히고 쓰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통보험 약관의 해석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뭐 우리가 서술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말로는 하는 내용인데 또 쓰라 그러면은 조금 끌어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그 키워드 가지고 써낼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보험약관상의 인쇄조항하고 수기조항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수기조항이 우선한다. 수기문은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의 표현이 오하지 아니한 행위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이행되는 용례에 따라 풀이해야 한다. 이거는 통상적 의미의 해석 원칙입니다. 통상적 의미의 해석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리적 해석 원칙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단체성, 기술성을 고려하여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합리적 해석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해석 원칙이니까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즉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는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혹은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해평가사의 이제 업무입니다. 손해평가사의 업무 이것은 피해 사실의 확인, 그 다음에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손해평가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써라 이러면은 이 세 가지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제8조 이 내용이 실제 그 손해평가 반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손해평가 과정입니다. 사고 발생 통지를 하고 나면은 사고 발생 보고건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지조사가 실시될 거고 그 다음에 현지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하게 될 거고 그 마지막에 있는 현지조사나 검정조사는 재보험 사업자나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가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어떤 조사가 되겠죠. 뭐 재조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검증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평가방 구성 시에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고려사항 이렇게 해서 재해 보험 사업자 등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 사고가 접수되면 생육 시기하고 품목,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생육 시기가 벼의 경우 뭐 출수기 전이다. 그 다음에 출수기 후다. 그 다음에 가수사종 같은 경우는 적과 전이다. 적과 종료 이후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품목은 어느 품목인지 그 다음에 재해 종류는 뭐 태풍인지 우박인지 화재인지 뭐 이런 것들 보상하는 뭐 재해인지 아닌지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반 구성은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이렇게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방 구성해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해야 되는 그 경우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그 다음에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 가입자 간 손해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1, 2, 3, 4 자체를 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전에 그 우리 기출 문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문제를 꼰 듯 하기도 하고 꼬지 않은 듯 하기도 한 그런 어떤 그 기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바로 아래쪽에 그 우리 문제 바로 나오게 이렇게 보면은 그 외우는 거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뭐 이렇게만 외우고 최근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가 상호 손해평가 상호 손해평가하면 안 되겠네. 보험가입자가 30일 이내 말로서 다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문제화 시켜놨을 경우는 아주 그 수수께끼 풀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 아래쪽에 있는 그 기출 문제 한번 봐보시자고요. 보면은 검찰 조사 일정에 대하여 손해평가원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풀어넣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출제자가 노리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각 단계별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학원에서 하는 강의,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라도 여러분들 너무 강의에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쓸고 푸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내가 어떻게 풀 거다.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우리 손해평가사 완전정복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달달달 외우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다 못 외우겠으면 대표 문제 선정되어 있는 것, 또 본인이 이 정도면 대표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예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교 10등 안에 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고 하면은 미쳐야 됩니다. 불광불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해둬야 될 게 검차 조사 일정이 있잖아요. 검차 조사 일정 이것 보면은 낙과 피해 조사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낙과 피해 조사하려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계약사항, 계약사항하고 과거 조사사항, 그 다음에 조사자 정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출제자가 꼭 필요하니까 이쪽에 뭔가 모든 것들을 펼쳐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사항, 과거조사사항, 조사자 정보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손해평가 반별 그 구성 가능 여부를, 그래서 그 반별로 가능하면 가능, 불가능하면 불가능으로 기재하고 불가능한 바는 그 세율까지 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자 정보 같은 경우는 A, B, C, D, E는 손해평가인이고 그 다음에 F, G, H는 손해평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위에서 우리가 쓴 내용 중에서 배제해야 될 사람부터 뽑아야죠. 줄여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
A 계약이잖아요. 가계약이잖아요. 가계약. 가계약인데, 이 가계약에, 가, 가의 계약의 가입자하고 모집인은 반드시 빼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아래쪽에 어떤 요 손해평가방 구성 이 보기에서 손해평가방 구성이 가능한 곳,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은 반, 뭐 이런 것들을 골라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계약,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이해 관계자가 모집한 그래서 H하고 H하고 E가 들어가 있는 반은 평가방 구성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반하고 4반은 평가방 구성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 2반, 4반은 이제 별도로 빼놓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이 그 30일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7월 7일 날 인하과 피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즉과 후 책과수 조사가 가계약건으로는 6월 13일 날 그 즉과 후 책과수 조사가 있었고 나 계약에 같은 경우는 6월 18일 날 조사가 있었네요. 그랬으면은 지금 6월 18일 날 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가계약의 그 H 있잖아요. H 이 양반이 나 계약건으로 과손주인 A죠. A네 집에 가서 즉가후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양반은 6월 18일 날 H라는 사람이 A씨가 하는 과수원에 가서 즉가후 착가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7일 날, 또 제대로 이제 30일이 지나려고 그러면은 7월 18일은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30일 이내에 손해평가니까 이 A라는 사람도 잘 수가 있는 거죠.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도 손해평가방 구성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 손해평가방 구성은 G가 들어있는 3반, G가 들어있는 3반 하고 그 다음에 5반, B하고 F가 들어있는 아무 관계없는 D하고 F가 들어있는 3반, 5반이 손해평가방 구성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배제 원칙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 H부터 뽑아내고 계약의 어떤 계약자니까 그래서 H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먼저 제외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H는 자기 계약이고 E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이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A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가 A의 가수원에서 2023년 6월 18일에 가서 즉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는데 30일이 지나지 않아서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 간 상호손해평가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배제된 이유 자체도 아까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 4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체를 보면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지 이렇게 유사한 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 답을 정확하게 써 내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정리해 두시고 외우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은 손해평가 요령 제8조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그냥 그저 주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해평가 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수정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이쪽에 보면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그 다음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재 보험법에 제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 손해평가, 결국 그 손해평가인 상호 간에 담당 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누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혹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죠. 자, 다른 내용들은 스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의미의 중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구절절 오는 말들입니다. 한번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서는 보험가입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 손해평가가 과대평가되면 당장은 보험가입자에게는 이익이나 보험 사업에 악영향을 주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된다.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결과의 축적은 향후 농업재 통계나 재해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농업재 보험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고, 이 손해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승리의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거고, 보험 사업에 어떤 건전함을 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주체 및 조사자의 유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해평가의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손해평가의 주체는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의 유행은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까지 조사자의 유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손해평가인으로 앞쪽은 좀 고쳐주시고 뒤에는 손해사정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손해평가 단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간단한 문제인데, 손해평가 단위는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벌은 벌통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지의 개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자체 써보십시오. 자, 그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 관련 용어 해가지고 기초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바로 넣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 개념 더 익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전수조사는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표본조사다. 그 다음에 제조사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죠.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른 손해평가반입니다.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정조사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사업자 뭐 정부가 되겠죠. 다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그 경우는 조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보험의 이해를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험의 이해 같은 경우는 최소 10점, 많게는 15점까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의 감으로 육감으로 또 추출해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원칙에 대해서 뭔지,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은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은 백년 특과량, 백년 수학량, 뭐 이제 이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그 손해평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정신 더욱더 바짝 차리고 그 학습을 해야 될 겁니다. 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백년 착과량이나 백년 수확량이 산출되지 않으면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보험가입 금액이 산출이 되었으면 보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정부 지원 보험료 이런 것들 내용하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그런 어떤 보험료들 이런 것들도 쭉쭉 대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정태에 투입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또 학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학습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백년 착가량, 백년 수학량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히터였고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